1년을 사귀고 결혼을 결심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 깊고 내 꿈을 누구보다 존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집 계약까지 마쳤고 드디어 혼인 신고를 하러 가던 그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2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재산 있는 여자에게 접근해서 혼인 신고만 마치면 몇 년 뒤 이혼하면서 재산을 챙겨 나가는 그 수법을 그녀는 3번째로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챕터 1 아버지의 공장, 딸의 무대, 서울예술이전당 소공연장. 가을밤의 공기가 객석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연장 천장으로 사그라지는 순간 박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강서연은 화를 천천히 내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서연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지만 그 얼굴에는 성취감보다 이상하게도 텅 빈 것 같은 기색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 안은 금세 북적였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박지은이 가방을 챙기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했어. 뒤풀이 홍대로 가는 거지? 피아노 반주를 맡았던 최민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들었습니다. 이번 공연 진짜 잘 됐다. 서연 씨도 같이 가는 거죠?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늘 좀 피곤해서. 다들 맛있게 먹어. 박지은이 서연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또 혼자 가려고. 매번 그러더라. 오늘 하루쯤은 같이 놀아도 되잖아. 서연이 거울 속에서 박지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진짜 머리가 좀 아파. 박지은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가자 분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서연만 거울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5살. 눈가에 자잘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문득 아버지의 이목구비가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화장솜을 내려놓은 채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오래된 골목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인천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짜리 건물 계단에는 녹이 쓴 난간이 있었고 현관문은 항상 삐걱거렸습니다. 강대복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은 언제나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작업복 소매에는 기계 기름이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린 서연은 그런 아버지가 낯설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도 방에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발소리를 죽이며 서연의 방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문틈으로 불빛이 스며들면서 책상 위에 무언가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책상 위에 우유 한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우유를 마시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10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는 날 아침에도 서연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빈 옷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대복이 퇴근하고 들어와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방에 들어와 이불을 한번 당겨 덮어주고는 불을 껐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숨을 참았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나서야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왜 갔어?
왜 말도 없이 갔어? 그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문 앞에서 다시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또 무서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가을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서연은 처음으로 학교 첼로를 빌려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습 기간 내내 손가락 끝이 아팠고 활 잡는 방법도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매일 방과 후 음악실에 남아 혼자 연습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예회 당일 서연은 무대 뒤에서 줄을 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겠지. 아버지는 지금 공장에 있을 테니까. 커튼 사이로 객석을 살짝 내다보던 서연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강당 맨 뒤 구석 자리에 작업복 차림의 대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자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대에 오른 서연은 활을 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떨림이 멎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음악이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대복과 마주쳤습니다. 대복은 딸의 연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연의 머리를 한번 손바닥으로 쓰다듬고는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잘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 대복은 낡은 수첩을 펼쳐 볼펜으로 한 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첼로 학원비 매달 15만 원. 그 뒤로 3년 동안 서연의 책상 서랍 속에는 매달 같은 금액이 봉투에 담겨 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공장 일이 밀려 돈이 빠듯한 달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봉투를 꺼낼 때마다 아무 말 없이 학원에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은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오케스트라 객원으로 실내악 연주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슨도 하고 유튜브에 연주 영상도 올렸습니다. 30이 넘어 작은 오피스텔에 독립하면서 아버지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해마다 대복의 생일이면 서연은 공장 근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는 내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지. 응.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원망도 있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서연에게는 무언가를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장실 거울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화장솜을 휴지통에 버리고 첼로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텅 빈 분장실을 나와 공연장 뒤 통로를 혼자 걸어가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를 찾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해? 잘 봤어요. 이런 말 할 것도 아니잖아. 서연은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공연장 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자 가을밤 공기가 얼굴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주차장 불빛 아래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커플, 아이를 안은 부부, 어깨동무를 한 친구들. 서연은 혼자 걸음을 옮겼습니다. 첼로 케이스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서연은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 곁에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을밤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려왔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챕터 2산에서 만난 남자. 그로부터 며칠 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구파발역 앞 광장에는 이른 시간인데도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배낭 어깨끈을 고쳐 매며 무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임에 나온 지 반년이 넘었지만 서연에게 이 새벽 산행은 한 주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습관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손을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서연아, 나 5분 늦었다. 혼났지? 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출발 전이야. 근데 오늘 새 얼굴 있어? 수진이 무리 쪽을 흘깃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젯밤에 채팅방에 자기소개 올라왔더라.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연은 별 관심 없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온 것은 산행대장 이재훈이 인원 점검을 하던 때였습니다. 오민주는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가 브랜드 등산 재킷에 새 것처럼 깨끗한 등산화, 배낭도 흔히 보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처음 나온 자리임에도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꾸민 것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민주는 특별히 누구에게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따라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쩍 속도를 맞춰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딱히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걸음으로 올랐습니다. 내려오는 길 중반쯤이었습니다. 서연이 내리막에서 발을 잘못 디뎌 걸음이 흔들렸을 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산화 끈 풀렸어요. 민준이 먼저 발걸음을 멈추며 서연 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내려다보니 오른쪽 신발끈이 길게 풀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바위에 발을 올려 끈을 묶는 동안 민주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길을 막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연이 다 묶을 때까지 옆에 서 있다가 함께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서연의 기억 한쪽에 자연스럽게 걸렸습니다. 하산 후 뒤풀이는 근처 순대국밥집에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건설 관련 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자랑하는 것도 억지로 낮추는 것도 아닌 담담한 투였습니다. 이재훈이 서연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연 씨는 첼리스트야. 클래식 연주자.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익숙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민준이 잠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왠지 달라 보여요. 눈빛이.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짝 당황했습니다. 대단한 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빈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냥 웃으며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 뒤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등산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는 주말마다 민준의 짧은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날씨 좋겠네요. 다들 잘 올라가요. 발목 조심하세요. 낙엽 쌓인데 미끄럽습니다. 서연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방식이 서연에게는 부담 없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모임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중에 민준이 서연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서연 씨 연주 봤어요. 우연히. 서연이 멈추며 물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민준이 배낭끈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클래식을 거의 모르는데
그 영상은 그냥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찡해서 서연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주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많이 봤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충분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같이 해도 될까요? 오늘 말고 시간 될 때. 서연은 짧게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산 후 커피 한 잔이었고, 그 다음에는 저녁이었고, 그 다음에는 서연의 공연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연주 일정을 채팅방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공연 당일 로비에서 꽃 한 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꽃다발을 받아든 서연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린 거야? 민준이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2시간쯤. 공연 시작부터.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입장권도 없이? 로비에서도 들리더라고. 소리가. 그걸로 충분했어. 서연은 꽃다발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는 표 사서 들어와.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표 살게. 서연은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 무엇인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교제 3개월째가 되던 어느 일요일 저녁, 서연은 전화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국밥집 생일 약속 외에 서연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야. 대복이 전화기 너머에서 짧게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말을 고르다가 꺼냈습니다.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복이 말했습니다. 직업이 뭐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건설 쪽 사업해. 대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은? 서연이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어. 대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서연은 왜인지 그 짧은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대복이 직접 민준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자리는 공장 근처 국밥집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능숙하게 어른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사업 이야기, 요즘 경기 이야기, 서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복은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을 바꾸지 않고 들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서연이 민준을 배웅하고 혼자 아버지 쪽으로 돌아왔을 때 대복이 먼저 말했습니다. 말은 잘하는 사람이더라. 서연이 물었습니다.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대복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냥 말은 잘하더라고. 서연은 그 말을 애써 흘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성격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날 밤 강대복은 공장 사무실로 돌아와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명희 씨, 나야. 자고 있었어. 조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대복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사업한다고 하는 사람이야.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조명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오민준. 40대 초반일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명희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대복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 마당에 가로등 불빛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대복은 자신의 직감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제발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챕터 3 균열의 시작. 교제 1년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한강변을 걷던 저녁이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었고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딱히 준비된 대답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강물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잖아. 1년이 넘었는데. 서연은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대화의 질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일정을 잡으려 하면 민주는 아직 집 쪽 사정이 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신혼집 방향을 이야기하면 일단 방향만 잡자고 했습니다. 자금 계획을 물으면 항상 그 다음 말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마포구 일대 신축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에서 민주는 서연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 거실 넓다. 여기 딱 좋겠다. 민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분양 상담사에게 받은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계약금이 꽤 되는데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굵직한 데 투자해 놓은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아직 회수가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줘. 서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 민준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어야 두어 달이야. 그 전에 계약금만 먼저 치러두면 되잖아. 일단 좋은데 잡아놓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계약금이 먼저라는 말이 자신의 돈으로 먼저 치르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델하우스 안이 환했고 민준의 표정도 환했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른들이랑 상의해서 결정하자. 강대복은 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대복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우리가 먼저 치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채워 넣는다는 말이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투자한 게 회수되면 바로 준다고 했어. 대복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재산이 어디 어떻게 묶여 있는지 서류로 확인은 해봤어. 서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갑자기 어떻게 확인해? 대복이 낮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 서연아. 서연은 속으로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눌러두었습니다. 결국 서연 명의와 강대복의 연대보증으로 신혼집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날 민주는 공인중개사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잔금 전에 꼭 채워 넣을게. 걱정하지 마.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연대보증란을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부터 민준이 약속하던 것들이 하나씩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수가전은 다음 달에 같이 보러 가자가 석 달째였습니다. 예식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던 말도 구체적인 날짜가 없이 흘러갔습니다. 웨딩카 이야기는 꺼낸 것도 잊은 듯 했습니다. 서연의 친구 이수진이 그 즈음 저녁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칼국수 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직장 확실히 알고 있어. 회사 이름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서연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건설 쪽 사업한다고 했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업이랑 직장은 다르잖아. 사업이면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처음 자기소개할 때 뭐 한다고 했었는지 기억해. 근데 나중에 다른 모임에서는 또 다른 말 했거든.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서연은 수진의 말을 듣는 동안 자신도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사실이야. 수진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해주는 거랑 믿을 수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 서연은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냐고 직접 한번 가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 보고 싶다고. 민준이 서운하다는 듯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지금 얼마나 이 결혼에 진심인지 알아. 그런 거 확인하고 싶을 정도면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거잖아. 서연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자신이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민주는 혼인신고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은 2달 뒤로 잡혀 있었는데도 그 전에 먼저 신고를 해두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다시 꺼냈습니다. 서연아, 혼인신고 먼저 하고 예식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여러모로 안정적이잖아. 서연이 수저를 들며 물었습니다. 예식 전에 신고를 왜 먼저 해? 순서가 이상하잖아.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할 게 뭐 있어? 서류가 먼저냐, 식이 먼저냐, 그 차이지.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예식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준이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더 생각해봐. 그 말이 대화를 끝냈지만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그 다음 주에도 민주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꺼냈습니다. 이유는 그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세금 문제, 보험 수혜자 변경, 청약 자격. 서연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유가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어딘가 피곤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조명희는 강대복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조명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대복 씨, 오민준 씨에 대해 알아낸 게 좀 있어요. 대복이 공장 사무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조명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신용이 거의 바닥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3년 전에 이미 없어졌고 재직 중이라고 했다는 회사는 지금 문 닫은 곳이에요. 대복은 수화기를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조명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복 씨, 이혼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고 더 확인이 필요한데 전처가 있다면 거기까지 닿아봐야 할 것 같아요. 대복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명희 씨, 전처 쪽까지
꼭 확인해줘요. 우리 딸이 이미 집 계약까지 했어요. 조명희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약을요? 응, 내 이름도 들어갔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대복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사실보다 딸의 이름이 찍힌 계약서가 이미 서랍 안에 있다는 것이 먼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챕터 4 공장으로 오너라.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날씨는 맑았습니다. 서연은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설레는 것인지 불안한 것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들면서 서연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오늘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과 약속한 구청까지는 버스로 20분 남짓이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어. 거의 다 와가. 민준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나도 거의 다 왔어. 빨리 봐. 서연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아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서연은 이어폰을 꽂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나가는 중인데. 강대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짧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공장으로 와라. 서연이 미간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공장은 왜? 나 오늘 약속 있어. 대복이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와야 해. 지금 바로.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목소리를 낼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날 밤 서연이 음대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날, 공장에 불이 났던 날,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전화기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와서 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서 있는 동안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 조금 늦을 것 같아. 민준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하는데. 거기서 바로 오면 안 돼.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인신고가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반대 방향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들어가는 길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서연은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라. 공장 앞에 내려 철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마당에는 직원 몇 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 문을 열자 강대복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 조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희가 서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앉아봐. 놀라지 말고. 서연은 조명희를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복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복이 탁자 앞으로 와서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서연의 눈앞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민준.
대복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사실만 얘기할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민준, 현재 신용 등급 최하위야. 빚이 있어. 서연이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복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계속했습니다. 재직 중이라고 했다는 회사. 3년 전에 폐업했어. 사업자 등록도 그때 없어졌고. 서연이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한 사업은 없는 거야. 사무실 안에 잠시 기계 소리만 깔렸습니다. 조명이가 조심스럽게 다른 종이를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서연이 종이를 들었습니다. 위에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아, 류혜선, 조명이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전처들이야. 2명이에요. 서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2명? 조명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연락을 닿았어. 2 사람 다 처음에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어. 서연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조명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전처 정아 씨가 이렇게 말했어. 처음에는 완벽한 남자였다고. 자기 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뭐든 다 맞춰줬다고. 근데 혼인 신고하고 나서 1년 반쯤 지나니까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대. 이유도 없이. 그러면서 재산 분할 챙겨서 나갔다고. 서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2 번째도요. 조명이가 말했습니다. 혜선 씨도 방식이 거의 똑같았어. 재산 있는 여자한테 접근해서 혼인신고하고 몇 년 버티다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아 나오는 거야. 2번 했어. 서연이 너는 3번째야. 서연은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복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의자를 당겨 서연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조명이가 휴지를 꺼내 서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신혼집 계약금이 내 이름이랑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게 다 이 사람이 노린 거야. 혼인신고만 되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였던 거야.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잘해준 것도 다. 조명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대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복이 딸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많이 힘들지. 다 듣기 싫겠지.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온 게 잘 된 거야.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알았어? 대복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근데 내가 틀렸으면 했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대복은 아무 말 없이 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서연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마당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환했습니다. 대복이 탁자 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나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민준 씨 나요. 강서연 아버지.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복이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며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으며 그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복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당신 이력 다 확인했소. 신용 바닥인 것, 사업자 없어진 것, 전처 2명 있는 것, 그리고 그 방식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챕터 5 진실. 전화기 너머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느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대복이 탁자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오민준 씨, 김정아 씨 기억하오. 류혜선 씨는. 전화기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복이 계속했습니다. 2사람한테 직접 들었소. 혼인 신고하고 나서 재산 분할 챙겨 나온 것도, 그 전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도 방식이 내 딸한테 한 것이랑 똑같더만.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복이 말했습니다. 오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신용불량 된 것도 오해고 3년 전 사업자 없어진 것도 오해요. 지금 재직 중이라는 회사가 폐업한 것도 오해야.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에 기계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깔렸습니다. 서연은 탁자 위 핸드폰을 바라보며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들어왔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낯선 사람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로비에서 기다리던 사람, 연주가 끝나고 잘했다고 말해주던 사람,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던 사람,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 이 침묵 앞에서 색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복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법적인 대응도 준비할 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명희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것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등산 동호회 채팅방에서 민준의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년 남짓의 시간이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끊겼습니다. 서연은 사흘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밥은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조금씩 꺼내 먹었습니다. 첼로 케이스는 방 구석에 세워진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것은 배신감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왜 몰랐지?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는데, 수진이도 물어봤었는데, 그 물음들이 새벽마다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그것들을 붙잡을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문 밖에서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알아. 문 안 열어도 돼. 그냥 있을게.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수진이 문 앞 바닥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서연아, 너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속은 게 잘못이 아니야. 속인 게 잘못이지. 서연은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게. 배고프면 나와. 안 나와도 돼. 그냥 여기 있을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귀 옆으로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연이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문 앞 바닥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보자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연은 수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진이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울어. 그냥 울어.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문 앞에서 두 사람이 바닥에 나란히 앉아서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더니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대복이었습니다. 두툼한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대복은 서연의 얼굴을 보자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그 품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복이 딸의 등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앞에서 아이처럼 무너졌습니다. 35년 살아오면서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복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 올 때까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봉지를 들어 안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서연이 몸을 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나 어떡해? 대복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어. 서연이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이 상황에 밥이야. 대복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밀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야 생각도 나와. 들어가. 셋이서 좁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복이 가져온 봉지 안에는 국밥집 포장이 3개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지만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대복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대로 덮을 생각은 없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복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은 그냥 나쁜 사람이 한 짓이 아니야. 계획을 세우고 반복해서 한 거야. 그게 2번이야. 너는 3번째가 될 뻔했고. 수진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복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해. 그냥 넘어갈 건지 싸울 건지. 서연은 탁자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싸울게. 대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옆에 있을게. 며칠 뒤 서연과 대복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이니까 형사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으로 나간 돈이랑 그 과정에서 쓴 비용은 민사로 따로 청구하면 돼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전처들이 같이 나서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한 사람이 2명 더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서연이 조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희 이모, 정아 씨랑 혜선 씨한테 다시 연락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엔 같이 싸우고 싶다고요. 조명희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이틀 뒤 조명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아 씨가 먼저 하겠다고 했어. 혜선 씨는 처음에 망설였는데 정아 씨가 설득했나 봐. 같이 하겠대. 서연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던 그날 밤 서연은 가로등 아래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섭고 지쳤지만 한 가지는 또렷했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만이 아니라는 것. 다음에 또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복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걸음의 속도가 같았습니다. 챕터 6긴 싸움. 소송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민준의 이력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서연과 대복을 불러 조사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민준이라는 사람의 실제 모습을 숫자와 기록으로 마주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규 직장을 가진 적이 거의 없어요. 골프장 캐디, 보험 모집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했고요. 타시던 외제차는 장기 렌털이었고 등산 장비도 동호회 가입하기 직전에 한꺼번에 구입한 겁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등산 동호회도?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깃을 찾아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자신의 손이 무릎 위에서 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산을 오르던 날, 꽃다발을 들고 로비에서 기다리던 날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덧붙였습니다. 서연 씨한테 보낸 메시지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전처들한테 보낸 것이랑 언어 패턴이 거의 같아요. 표현이 비슷하고 순서도 비슷합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사관이 서류를 서연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3번 썼다는 거예요. 상대만 바꿔서. 서연은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문자들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다른 사람에게 보낸 문자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단어가 달랐지만 구조가 같았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치심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의 일상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연주 스케줄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잡아두었던 앙상블 공연 2건을 취소했고 레슨 학생 서너 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아버지에게 손을 빌려야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대복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서연은 그 문자를 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고마워. 3글자였지만 보내고 나서 오래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돈을 보내면서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것, 왜 힘드냐고도, 언제 일어서냐고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 서연에게는 오히려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잠이 깼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민준과의 기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그걸 보고도 보지 않으려 했을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말했는데, 수진이가 물어봤는데, 서연은 그 물음들이 자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서연의 집에 와서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하나만 솔직하게 말해봐. 서연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뭐?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진짜 민준 씨가 좋았어. 아니면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해서 좋았던 거야.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에는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게 느껴져도 눈 감았어. 혼자 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이름까지 거기 넣었잖아. 수진이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게 내 잘못이야. 그 사람이 잘못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것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석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서연과 대복은 나란히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준이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민준은 법정 안에서도 흐트러진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표정을 관리하고 고개를 곧게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저 침착함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쪽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쌍방이 합의하에 진행한 연애 과정에서 생긴 갈등입니다. 전처들의 진술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대복은 앞을 바라보며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판날 증인석에 김정아가 섰습니다. 정아는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자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일도 존중해주고 기다려도 준다고 하고, 그런데 혼인신고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달라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 정아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에요. 외출이 많아지고 돈 쓰는 게 커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유를 물으면 그냥 안 맞는 것 같다고만 했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했어요.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정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혼자 덮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당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류혜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혜선은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을 때 한 번 서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선이 증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5년을 허비했어요. 지금도 그 시간이 아까워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5년이 아니라 1년에서 멈추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니 등이 서늘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서연과 대복은 법원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끝까지 잘 싸우셨습니다. 법정 안에서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대복의 손이 살짝 서연의 손 위로 왔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오민준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합니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안쪽이 조용하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연과 대복이 지출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며 서연과 대복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복이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한참을 걷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 국밥 먹으러 가자.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지고 다녔는지가 그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잘 됐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아닌 국밥 먹으러 가자는 말. 그게 강대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가자. 챕터 7- 음악. 판결 이후 몇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천천히 모양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서연은 방 구석에 세워둔 첼로 케이스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케이스 안에서 송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첼로를 꺼내 의자에 앉았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주한 게 언제였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활을 현에 얹었습니다. 천천히 당겼습니다.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것을 다시 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린 순간 손의 떨림이 멎었습니다. 서연은 1시간 동안 혼자 연주했습니다. 공연도 레슨도 아닌 그냥 자신을 위한 연주였습니다. 며칠 뒤 레슨 학생 2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와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이 연락이 끊겼을 때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달력에 레슨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행위가 단순한 일정 정리가 아니라 다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새벽에 둘레길 걸으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옛날 동호회 말고 우리 둘이. 서연이 물었습니다. 몇 시에? 새벽 5시 반. 일출 보면서 걷는 거야. 서연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갈게. 다음날 새벽 2사람은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2사람은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나. 내가 왜 그랬을까? 수진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수진이 너도 물어봤었고. 근데 나는 그게 다 귀찮게 느껴졌어. 내 마음을 흔들까봐 일부러 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수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잖아.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바랐던 거잖아. 서연이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혼자인 게 두려웠던 것 같아.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봐야 할 걸 안 봤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면 된 거야. 2사람이 능선에 올라섰을 때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이 산 너머에서 번졌습니다. 수진이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살아있다. 우리.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고 음악도 살아있고 아버지도 곁에 있었습니다.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았는데 정작 자신의 진짜 것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조명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조명희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판결이 뉴스에 비슷한 사례로 소개가 됐어. 결혼 빙자 재산 편취 피해 사례로. 내가 끝까지 싸운 게 다른 사람을 막은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명희 이모. 조명희가 말했습니다. 응. 서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 그날 혼인 신고했을 거예요. 조명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부탁했으니까 내가 움직인 거야. 그 양반이 딸 하나 보는 눈 있잖아. 말은 없어도.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딸이 설레어하는 동안, 딸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혼자 조용히 진실을 향해 걷고 있었다는 것. 어느 일요일 오후 서연은 국밥집 앞에서 대복을 기다렸습니다. 대복이 낡은 트럭을 몰고 도착했습니다. 2사람이 자리에 앉아 국밥을 받아들고 나서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처음 민준 씨 만나고 나서 왜 이상하다고 느꼈어? 대복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매끄러웠어. 서연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한 거야? 대복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딘가 모나야 사람이야. 너무 반들반들하면 미끄러워. 잡히는 데가 없어.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그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대복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하냐? 서연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 적어두는 거야. 나중에 읽으려고. 대복이 멋쩍다는 듯 국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별말도 아닌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별말이야. 대복은 대답 대신 김치를 서연의 공기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 기름이 배어 아무리 씻어도 송금 사이가 검은 그 손. 이 손이 평생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지탱해왔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다음 달에 공연 있어. 앙상블 공연인데. 대복이 트럭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이 말했습니다. 보러 올 거야. 대복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일 봐서.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 없애고 와. 대복이 대꾸 없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몇 시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녁 7시. 대복이 창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멀어지는 트럭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공연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대에 오르기 전 객석을 한번 훑었습니다. 가장 뒷줄 구석 자리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복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복이 손을 들어 짧게 답했습니다. 서연은 첼로를 안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지휘자의 눈짓이 왔습니다. 활을 현에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연주하는 내내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객석 가장 뒷자리에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챕터 8 아버지의 진심.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 통로에서 서연은 잠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첼로를 무릎 위에 세워두고 숨을 고르는 동안 객석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공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로비로 나서자 대복이 입구 쪽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꽃집 봉투가 아직 씌워진 채였습니다. 서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언제 왔어? 대복이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서연이 꽃다발을 받아들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집 상호가 공연장에서 2블록 떨어진 가게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공연 전에 일찌감치 도착해서 근처 꽃집에 들어가 고르고 쑥스러워 서두르다가 봉투도 못 벗기고 나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꽃값보다 그 봉투가 더 뭉클했습니다. 서연이 코끝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봉투는 벗겨야지. 대복이 멋쩍게 말했습니다. 꽃이 다 똑같지 뭐. 서연이 웃으며 봉투를 벗겨 꽃을 꺼냈습니다. 노란 프리지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연장 밖으로 나와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걷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대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복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 그때 내 엄마 가고 나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뭔 줄 알아?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복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 원망하다가 나 없어도 된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가버릴까봐. 서연은 그 말에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대복이 서연보다 두어 걸음 앞서 가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걱정을 했어. 대복이 말했습니다. 그랬지. 서연은 천천히 걸어가 아버지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대복은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 어릴 때 많이 원망했어. 말도 없고 안아주지도 않고 뭘 해줘도 표현이 없으니까. 대복이 말했습니다. 알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학원비 봉투 있잖아. 그거 한 번도 안 빠졌거든. 그게 나는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당연한 게 아니잖아. 대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학예의 날도 아버지 작업복 입고 왔잖아. 뒷자리에 나 그때 커튼 사이로 봤어. 대복이 말했습니다. 그랬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창피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 대복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원래 그래. 서연이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제 괜찮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그 침묵이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침묵이 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 따뜻한 것을 시켰습니다. 대복은 쌍화차를 시켰고 서연은 유자차를 시켰습니다. 서연이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 그때 왜 더 일찍 말 안 했어? 민준 씨 이상하다고. 대복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틀렸으면 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알아보고 있었잖아. 대복이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 말로 막을 수 없으면 알아보는 거지. 서연은 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버지. 대복이 쌍화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별말을. 서연이 말했습니다. 별말이 아니야. 그날 전화 안 했으면 나 혼인 신고했어. 대복이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난 일이어도 고마운 거야. 대복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네 아버지인데. 그 말이 짧은데 오래 남았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냥 네 아버지인데. 당연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 당연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서연은 일어나 책꽂이 맨 아래 칸을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써온 수첩이었습니다. 서연은 불을 켜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쓴 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왜 안아주지 않는 걸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서연은 그 글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볼펜을 꺼내 그 아래에 한 줄을 썼습니다. 이제 알았어. 아버지는 말 대신 자리를 지켰어. 수첩을 덮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고요하게 깜빡였습니다. 겨울 실내악 시리즈 공연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메인 첼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주할 곡 목록을 받아들었을 때 서연은 한 곡 앞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나 단조. 중학교 시절 수첩에 언젠가
꼭 연주하고 싶다고 적어두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서연은 악보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 기다려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연 당일 저녁 분장실 거울 앞에 앉은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공허함을 느끼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무대에 서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서연은 객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뒷줄 구석 자리에 대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꽃집 봉투가 벗겨진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대복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첼로를 안았습니다. 지휘자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첫 소절이 공연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대복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봉투 벗겼네. 대복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연습했다. 대복이 말했습니다. 꽃 받는 사람 생각해야지. 서연은 꽃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연장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목도리를 여미며 아버지 옆에서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아무 손이나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아니라 평생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아버지의 진심이었다는 것도. 대복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춥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국밥 먹으러 가자. 대복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겨울 골목 안에서 나란히 울렸습니다. 오늘 서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스스로의 눈을 가렸던 시간. 그 안타까움과 끝까지 딸 곁을 지킨 아버지의 묵묵함이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매끄러운 사람보다 말은 없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화려한 것에 눈이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대부분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아무 손이나 잡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십시오. 그 권리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을 조용히 두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여행이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곁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생 여행이었습니다.